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차. 아직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새댁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난 구석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상대방이 대놓고 아기를 갖고 시비를 걸지 않는 한 잘 모르고 지나가는 편이라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연애 7년을 하면서도 지금의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제 성격이 너무 좋다며 나이 30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7년 연애를 했는데 저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죠. 주변에서도 그 정도 큰 싸움 없이 잘 만났으면 당연히 제가 남편과 잘 맞으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요. 그런데 이렇게 별로 예민하지 않은 제가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예비 형님이자 남편의 형수였어요. 연애 기간 중 남편의 제안으로 몇 번 생신이나 가족 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어쩐지 저를 반기는 남편의 부모님에 비해 남편의 형수는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사실 그것도 처음 몇 번은 느끼지 못하다가 언젠가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건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대놓고 못 들은 척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툭툭 저기 하며 말을 거는데도요. 이러니 아무리 둔한 저라도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느낌을 받은 후로는 아무리 남편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해도 선뜻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때까지 저는 남이었으니까요. 흔히 동서간의 사이가 좋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결혼 전부터 대놓고 저를 싫다고 하는 손윗형님과 어떻게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남편의 청혼에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에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는데 계속 제가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자 처음으로 남편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알았어.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싫다는 거지? 자기 뜻 잘 알았어. 근데 난 이제 연애보단 결혼이 하고 싶어. 자기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뭔데? 이유를 알아야 나도 이해를 하지. 뭔데? 말해봐. 그게...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제 속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자기 형수가 그랬을 리 없다고 했고 덧붙여 자기 형수는 원래 말이 잘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제가 혼자 오해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남편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 말이 신임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는데 어떻게 남편 말대로 바로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넘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기에 저는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 끝에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본 남편은 술과 친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 정도라는 것이 지나치거나 하진 않았고 저도 물론이지만 저희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써주는 자상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1년에 몇 번 볼지도 모를 형님 때문에 놓친다는 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 결혼해. 근데 나는 솔직히 자기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약속해줘. 무슨 약속?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기 형수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 편 해주겠다고. 괜히 자기 형수 두둔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알았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내 와이프 편을 들지.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여태 형수 큰소리 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엄마도 형수는 다 좋은데
목소리도 작고 행동도 소극적이라 나한테만 슬쩍 형수 성격보단 자기가 성격이 훨씬 좋다고 하시던걸.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쨌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 편을 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남편의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굳혔죠.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데는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진행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 문제는 바로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마련해주는 아파트였어요. 저도 처음엔 시댁에서 집이라는 큰 걸 해주시니 괜찮다고 시작은 저희 둘이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살겠다고 좋게 사양도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이 형도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줬으니 형제한테 똑같이 해주시는 거라며 저에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받게 된 아파트였어요. 남편과 제가 모두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신혼집은 서울에 있는 역세권 20평대 아파트로 장만해 주셨어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예비 형님이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저희 친정집과 시댁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친정집은 서울 외곽인 경기도에 있는 빌라였어요. 저는 태어나 지금까지 쭉 그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시댁은 예비 시아버지가 대대로 만석군 집안으로 돈이 없던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여러 지점에서 운영 중이시며 또 전국 곳곳에 땅과 건물이 제법 있어 그곳 임대료까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아주 많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제가 시댁에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방에서 둘만 있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동서,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 받았다며? 아,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거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세요. 시댁에서 아파트도 다 해주시고 동서는 이만하면 시집 잘 오는 거다. 그치? 저는 그때 예비 형님의 말의 본질을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했어요. 저만 아파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도 받았으니 설마 아파트를 받아 좋지 않냐고 묻는 건 줄은 전혀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형님 입장에서 듣기에 엉뚱한 대답을 드렸어요. 네, 집도 집이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제가 시집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형님의 표정이 좀 이상해졌고 그 뒤부터는 저를 깎아내리는 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자기 은근 돌려서 내숭 떠는 스타일이구나? 난 솔직한 성격이 더 좋은데. 어쩌냐? 우린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동서지간에 안 맞으면 피곤한데. 동서, 잘 생각해. 이쯤이면 아무리 둔한 저도 예비 형님이 대놓고 저를 적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저도 속 없는 사람이 아니니 그 후의 대화부터는 예비 형님의 말과 행동에 경계를 하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동서는 서울에서 처음 사는 거라며? 경기도랑 서울은 가깝긴 해도 많이 다를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나는 동서보다 그래도 서울에 오래 살아서 지하철이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동서보다 훨씬 잘 알지.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은 가봤지? 어때? 마음에 들어?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도 내지 않은 생색을 저에게 내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이 말 같지 않은 말에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연애하면서 듣기로 형님은 원래 대전 사람으로 아주버님이 대전에 잠시 파견 나갔을 때 만나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연애를 했고 결혼할 때 서울의 아파트를 시부모님이 장만해 주셔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서울살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직장 생활도 쭉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기도에서 산다는 이유로 서울에 대해 자기보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다니. 게다가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형님을 보며 저는 어떤 얼굴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형님은 눈치라는 것이 없는지 별로 그런 건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걸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나 저는 답답해져 갔어요. 그런데도 형님의 말은 끝이 나지 않더군요. 근데 동서는 지금 빌라에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산다면서. 그것도 20년이 훌쩍 넘는 오래된 빌라. 동선의 집에서도 동서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아파트 받는 거 아시지? 사돈지간에 형편이 너무 처지는 것도 남보기 별론데. 동선의 집에선 땡 잡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가운데서 동서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쪽이 처지는 결혼은 다 그렇더라고. 아, 그렇다고 동선의 집이 많이 처진다는 소리는 아니야. 난 동서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전혀 다른 뜻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오해 풀어. 난 동서처럼 내숭 떠는 성격이 아니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문제야.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형님은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에게 호언장담하던 애꿎은 남편에게 화가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하지만 저희 식구들이 사는 빌라가요. 사실 인터넷으로 시세만 쳐봐도 빌라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곳이 아니거든요. 흔히 고급 빌라라고 하면 저희 동네에선 저희 빌라가 가장 유명한데 아파트 못지않은 부지에 단지를 이루고 평수도 70평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빌라를 몰랐던 예비 형님은 그저 오래된 빌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무시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어찌나 갈등이 되는지요. 어린 애도 아니고 당장 예비 형님을 쫓아가 저희 빌라 비싼 고급 빌라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어른으로서 모양이 빠지는 짓은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 어처구니 없는 취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오셨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하도 되었는지 아직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이미 반갑지 않은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회사 앞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자리에 나갔죠. 형님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며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 저에게 소개했어요. 인사해. 나랑 친자매처럼 지내는 이웃 언니야. 내가 동서 이쪽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여기 점심 특선이 그렇게 맛있다며? 그래서 온 김에 동서 얼굴 보려고 불렀어. 불편한 거 아니지?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메뉴를 시키고 대충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이 먼저 불쑥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뭐 그 말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요. 동서는 시댁에서 아파트 해주시는데 혼수랑 예부는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양쪽끼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동서보다 빨리 시집 왔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단할 때 도와줄게. 시부모님이랑 다른 식구들 취향은 아무래도 동서보다는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 그렇다고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다. 그저 한 식구 되는 거니까 잘 지내고 싶어서 도와주려는 거야. 뭐 정 동서가 고마우면 여기 밥값 정도만 동서가 내. 너는 사람이 무르고 착해서 큰일이야. 그쪽은 좋겠어요. 바로 위 형님이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아, 네. 근데 혼수는 저랑 오빠가 쓰는 거니 집에 맞춰서 오빠랑 상의하고 할 거고요.
예단은 시어머니가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거칠애 빼고 필요한 것만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요. 역시 뭘 모르네. 동서, 잘 들어.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은 똑같아. 간소하게 하라고 했는데 동서가 이것저것 준비해오면 설마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화를 내시겠어? 다 앞에선 좋은 소리 하고 뒤에서 은근 바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알아서 눈치껏 잘 해야지. 동서는 앞으로 나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게, 아직 뭘 모르네. 괜히 시자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랑 상의해서 해요. 동서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 처지 이해하는 건 같은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난 형님도 동서도 없어서 나 혼자 하려니까 딱 죽을 맛이에요. 동서, 긴 말 필요 없다. 언제 시간 한번 내. 나랑 백화점이랑 아울렛 좀 돌자. 내가 하나하나 보고 얘기해 줄게. 언니도 그때 같이 갈래? 저는 저에게 마치 대단한 것을 베푼다는 듯 이야기하는 예비 형님과 옆에서 잔뜩 바람을 넣는 형님의 이웃을 보며 여기선 절대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격에 나섰어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 이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벌써부터 그렇게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아서요. 욕을 먹어도 제가 먹을 테니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 동서 지금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다기보다 거절이요. 제가 필요하고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죄송하게도 형님의 조언이 지금은 제가 더 버거워서요. 동서, 사람이 참 속이 좁다. 지금은 내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 곧 동서도 알걸? 기껏 사람이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너무하네. 그러게, 너무하네. 이 사람은 그쪽이랑 잘 지내려고 손 내민 건데 잘 생각해요. 동서지간 등 돌리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데. 두 분 식사 마저 하고 가세요. 저는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은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할게요. 편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끝으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후 내내 근무하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업무적 실수를 거듭했어요. 그 짜증은 결국 남편에게 모두 향하게 되었고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자기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는 내내 걱정했잖아. 전에 나한테 자기 형수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니다. 전에 자기 집에 갔을 때도 자기 형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예비 형님에게 쌓였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 감정이 좋지 않아 거친 표현이 덜어 들어가긴 했죠. 그러자 남편은 생각이 많아지는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어요. 내 말 듣고 있어? 설마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할 거 아니지? 진정해. 원래 우리 자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도 많이 예민해졌나 보다. 형수는 아마 진짜 별짓 없이 자기 도와주려고 하셨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그랬다는 게 나는 더 놀랍다. 물론 자기 말대로 자기 빌라 산다고 자기 집 형편을 착각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걱정돼서 그러셨을 거야. 자기가 정 그럼 내가 형한테 잘 이야기해볼까? 자기 형수는 그렇게 믿으면서 내 말은 못 믿겠어? 나하고도 7년을 만났잖아.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준다고 약속도 했고. 됐어.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까는 자기 형수 때문에 이 결혼해도 될까 고민했는데 지금 자기 태도 보니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길로 기분이 나빠 진짜로 파혼할 생각으로 가게를 나왔어요. 물론 남편이 쫓아나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날 저녁 얼마나 울었는지 결혼이 깨진 것도 깨진 거지만 7년을 사랑한 사람이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7년을 알아온 남편에게 속은 기분까지도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신 어른인데
얼굴 뵙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해 퇴근 후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시어머니보다도 예비 형님이었고, 예비 형님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날 가게에서 제가 뭐라고 한 것이 아직 감정이 남았는지 저를 죽일 듯 노려봤고, 곧 다짜고짜 경우 없는 말을 쏟아냈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결혼 없자고 했다며 쇼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야? 진짜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동안은 그래도 제 손이 되실 분이니 참았는데 지금은 서로 타인이니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선? 선은 처음부터 네가 넘어왔지. 빌라 사는 거지 주제에 어디 공짜로 시집오라서 호강을 하려 들어? 솔직히 이젠 상관없으니까 말하는데 나 너만 아니면 돈 좀 더 달라고 해서 애 학군 좋은 대로 집 옮겨가려고 했는데 네가 시집 온다고 해서 말도 못 꺼냈잖아. 이 집 사람들이 돈 많고 사람 좋아 보이지? 근데 막상 가족이 되면 얼마나 짠지 알아? 이번에 진짜 운이 좋게 집 하나 나와서 얼른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고. 아,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러셨던 거군요. 저한테 빌라 산다고 거지라고 하더니 진짜 거지는 그쪽이네요. 신혼집으로 아파트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또 손을 벌릴 생각을 해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아, 그 자식도 잘 보고 배워서 그쪽한테 똑같이 하거나 다른 부모한테 똑같이 하겠네요. 우리 도련님이 결혼 안 하는 게 천번 만번 다행이지. 이런 거랑 결혼했어봐. 가뜩이나 집도 못 사는데 도련님이 번 거 죄다 지네 집에 퍼주고도 나무래지. 이런 거요? 내가 말했죠. 선 지키라고. 그리고요, 도대체 뭘 보고 제가 그 사람이 번 돈을 저희 집에 퍼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 빈티에 열등감에 원래 없는 사람들이 괜히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딸랑 자존심 하나 지키잖아. 아, 당사자는 모르지? 저기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쪽이야말로 뭐든 내세울 거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자기 얘기예요? 없이 살다가 돈 많은 집에 시집 오니 시부모님 돈도 다 내 돈 같고 그러나 봐요. 나는요, 솔직히 그 집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시댁에서 뭘 받으면 그만큼 뭘 해야 해서 마음이 더 무겁던데 그쪽은 그런 것도 없나 봐요? 그쪽? 네가 아주 막 나가는구나. 그리고 개뿔? 마음이 왜 무거워? 그리고 장남인데 당연히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 괜히 거지 같은 동서 만나면 나중에 유산 받을 돈이나 줄지? 난 솔직히 우리 도련님이 장가 안 가셨으면 좋겠어. 저는 아나무인처럼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꺼내 저희 빌라를 검색했고 시세와 저희 집 단지를 보여줬어요. 저 여기 살아요. 보이죠? 거기 시세. 어머, 그새 또 올라서 60억이 됐네요. 제가 유치하고 그쪽이랑 똑같아지기 싫어서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 대기업 이사시고 저희 엄마는 대학 교수세요. 제가 살면서 돈 없어 보인다는 말은 정말 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전에 한쪽이 처지니 땡 잡았니 그러시던데 제가 볼 땐 그쪽 집이야말로 그런 것 같네요. 살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둔하고 순하다는 말만 듣던 제가 그날은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집 시세와 사진을 확인한 그 여자는 얼굴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다가 이내 편안해진 얼굴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여기 살면 난 펜트하우스에 살겠다. 이젠 뭐 확인할 일도 없으니 거짓말로 이런 데 산다고 부모님 잘 나간다고 거짓말 하나 본데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마. 저는 그렇게 뭐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예비 형님을 보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남편은 저와 영 다르게 봤을까 궁금했고 어차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저도 앞뒤 보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면 이따 저랑 같이 가시던가요. 아, 그 친하다는 분도 같이 가실래요? 제가 저희 빌라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살면서 아마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편은 그쪽을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일부러 그래요? 욕심 없는 척? 알 거 없잖아. 이젠 가족도 뭣도 아닌데. 아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이니까 한 수 가르쳐 주자면 다른 데 시집 가더라도 조신한 척, 그림자처럼 사는 게 좋아. 며느리가 튀면 괜히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거든. 욕심 없는 척 하는 것도 좋아. 괜히 받을 것도 못 받아. 결국은 뭘 더 얻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라고. 괜히 이런 데 산다고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내가 같이 가자고 하면 쫄릴 줄 알았니? 저는 하도 답답했는데 그 순간 신분증에 주소가 적혀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집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는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같이 있으셨고요. 승희야. 엄마, 여기는 어떻게? 내가 너 먼저 보기 전에 뵙자고 했다. 사부인은 네가 결혼업자고 한 거 모르시고 계시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확인한다고 같이 오셨어. 근데 큰애 너 아까 듣자 하니? 너 나 좀 보자. 동훈이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어머니, 아까는 제가 뭔가 착각을 해서 괜히 한번 해본 거예요. 동서랑 오해가 있어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 난 여태 네가 말수도 없고 행동도 조심조심해서 집에서 어떻게 자랐음 저렇게 지 스스로 답답하게 사나 했다. 근데 너 아까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난 내 며느리가 이런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사부인 보기 창피하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고. 동서, 미안해. 난 그동안 동서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 그래서 좀 골이 났는데 동서가 어머니 좀 말려줘. 응? 내가 미안해. 내가 동서한테 잘할게. 그 여자는 마지막엔 급했는지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저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설 이유가 있나요? 어른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날 이후 시댁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모든 것을 안 시아버지가 시아주버님께 준 아파트를 뺏어오셨고 집을 뺏기자 시아주버님은 또 자기 와이프를 쥐잡듯 잡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안 남편은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며 무릎까지 꿇고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7년을 만나 그런가 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나 자기한테 정말 실망했거든. 미안. 나는 형수가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기한테 그런 소리나 했으니 자기가 실망하고 화날만 해. 나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무조건 믿고 자기 편만 들면서 살게. 진짜 약속해. 제발 나 버리지 마. 응? 나 자기밖에 없어. 자기 형수가 시부모님 돈 쓰는 거 싫어서 자기 장가 가질 않길 바랬던 건 아니? 정말 자긴 나 아니었음 장가도 못 갈 뻔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렇듯 결과적으로는 그럴 마음까진 없었지만 저는 결혼을, 저희 형님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뺏기지 않으려 당신이 나서서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데 다행히 조카는 구김살도 없고 저를 잘 따르며 하는 짓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저절로 마음이 가서 휴일이면 시댁에 가서 조카를 챙기는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조카 얼굴을 보면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여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르곤 하네요. 살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조카를 보면 그 여자도 이젠 정신 좀 차리고 돈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는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돈은 살면서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당장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고 전부일 수는 있겠지만 돈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순 없잖아요. 저도 언젠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날이 올 텐데 부디 지금의 이 마음을 저도 잃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기를 지금의 제가 미래의 저에게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작 결핵주사 한 대 맞을 돈이 없어서 친정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된 친정어머니는 겨울이면 메밀묵과 찹쌀떡을, 여름에는 두부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돌아다니면서 참 억척스럽게도 사셨죠. 그러나 찢어질 듯한 가난의 그림자를 좀처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창 꽃답던 18. 갈수록 지쳐가는 친정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다니고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동네 실업계 친구들을 따라 취업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회초리까지 들어가며 저를 뜯어 말리셨죠. 엄마,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응? 무슨 얘기?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한다는 얘기에? 아니면 미용실 허드렛 일을 나가겠다는 얘기에? 우리 집 사정이 어쩔 수 없잖아. 나라도 얼른 취업해서 살림에 보태야죠. 시끄러. 회초리 맞기 싫으면 내일 등교하자마자 자퇴서부터 돌려받아서 찢어버려. 아니다. 엄마랑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자. 지금 당장. 제발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고생하는 엄마 모습 지켜보는 딸 자식 입장이 얼마나 고역인데. 그리고 공부야 검정고시를 보든 아님 야간학교를 다니든 일단 취업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잔말 말고 학교 계속 다녀. 꼭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공부 열심히 해봤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널렸지. 하지만 지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공부밖에 없어서 그래.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주제에 가르치는 일까지 소홀하게 해버리면 내 가난이 정말 나의 죄가 되어버릴까 봐 그게 겁나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난이 어떻게 죄야. 지금까지는 내 엿보이고 팔자라도 죄까지는 아니었지. 근데 만약 최소한의 부모 도리마저 져버린다면, 그래서 내 엿보와 팔자를 자식한테 되물림한다면 그때는 죄가 되는 거야. 가난을 딸에게 물려준 죄인.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친정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크게 깨우친 저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정사정해가며 자퇴를 취소했죠. 이후로는 가난한 팔자 따위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며 굳세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어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불이 끊길 때면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공부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에는 과외 학생네 집에서 차려주는 토스트 간식으로 하루 딱 한 끼, 한 번 끼니를 때우면서도 꿈을 향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병원 간호사가 되는데 성공했죠. 그런 제 삶의 태도는 번듯한 중산층 사모님인 시모가 양가의 경제적 차이를 걱정하며 결혼을 반대할 때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제가 짊어진 가난은 살면서 극복해 보이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말 그대로를 증명해내었어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집을 불과 몇 년 만에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가난해서 못마땅한 며느리인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굳이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너희 그동안 굶고 살았니? 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벌이야 세상 뻔한데 집을 너무 빨리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잖니. 주택복권을 맞았다던가 아님 귀한 남의 집 아들내미 굶겨가면서 둘이 억척스럽게 모았거나. 둘이 억척스럽게 모은 건 맞아요. 근데 아범 굶기지는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설마 하니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제일 잘 아는 제가 남편 먹고 입히는 일에 소홀할 리가 없잖아요. 하기사 밑바닥 인생들이야 원체 독한 구석이 있다고들 하니까는. 그렇다고 너무 마음 놓지는 말고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난 이만 가볼 테니 주말에 시댁 한번 들리려무나. 요즘 아침나절로 볕이 포근하니 좋은 것이 묵은 이불 빨래랑 대청소랑 좀 해줘야겠어. 가구랑 싹 드러내고 청소해야 하니 준비 단단히 해서 오고.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시모를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은 참 역설적이게도 맏며느리인 저였어요. 젊어서부터 과부가 되었다는 시모를 볼 때마다 똑같이 일찍 과부가 된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시모의 곁을 보살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집안도 좋고 서울대 나온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는 직업을 가진 잘난 작은 동서가 시모를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취급하며 홀대할 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제가 시댁의 경조사며 살림살이며 시모 용돈까지 빠짐없이 잘 챙겼어요. 시부모도 부모이니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정을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말이죠. 친정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려던 저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댁과 시모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어 봤자 저를 얕잡아보는 시모의 행동과 정 한 번 주지 않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서만을 감싸고 돌 뿐이었죠. 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동서에게는 행여 손에 물이라도 한 방울 묻을까 애지중지 아끼면서도 가난하지만 시모와 시댁에게 정성을 다했던 저한테는 늘 허드렛일 살림꾼 취급만이 돌아왔거든요. 집안 좋은 동서의 아들 돌잔치는 동서가 부탁 안 했는데도 직접 나서서 휘황찬란하게 마련해주며 아부를 그렇게 떨어댔으면서 제 아들 돌잔치 때는 그 흔한 돌반지는커녕 빈손으로 덜렁 나타나가지고서는 심지어 부조금 한 푼 내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내 쪽 손님들은 초대하지 않았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네 시댁이 동서네처럼 뻑적지근한 부잣집은 아니어도 나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 집안인데 사회 지도층은커녕 밑바닥 인생들만 앉아있는 자리를 장손 돌잔치랍시고 우리 쪽 귀한 손님들을 모실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저기요 어머님, 이건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요? 아무리 가난한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엄연히 어머님 손자고 핏줄이에요. 이 집안 대의일 장손이라고요. 그런 장손 돌잔치를 축하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밑바닥 인생들이라뇨. 왜?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다던? 물론 동선회처럼 판검사니 사장이니 하는 손님들을 모시진 못했어도 저희 쪽 손님들 하나하나 다들 소중한 지인이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이랑 의사쌤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그래 봤자 꼴랑 한둘이겠지. 동네 쬐끄만 병원 의사들이래 봤자 딱히 잘난 양반들도 아닐 테고. 제가 어디 병원 근무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며느리한테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 한의원이었던 모양이구나. 동네 쬐끄만 양빵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 병원. 네가 대학도 나왔었니? 어머님, 이게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너희 친정 사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딸 자식이 대학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 같으냐고. 대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라도 붙었으면 다행이라는 소리 나오지. 됐네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해야겠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두서가 없어. 대학병원 의사쌤들도 많이 오는 자리면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미리 얘기했으면요. 그럼 혹시 또 알아? 나 아는 지인 사모님들 쫙 모셔다 놓고 대학병원 의사쌤들이랑 중매라도 서줄지. 그럼 겸사겸사 자리도 빛내주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러시겠죠 뭐. 식사 마저 하세요. 음식 식으면 맛 없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무시와 외면, 그리고 동서와의 차별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꾼 남편이 있었던 덕분이에요. 남편은 친자식보다 낫다 싶을 만큼 시댁과 시모에게 정과 사랑을 베푸는 저를 늘 고마워했고, 그래서 제가 시댁에 잘하는 만큼 남편도 저희 친정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주었거든요. 또 제가 시모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면 바람을 쐬어주며 다독여주고, 한편으로는 저 대신 시모와 맞서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냐면요. 그런 시모조차 단 한 번도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시모와의 위태로운 관계를 어렵사리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천년만년 건강할 줄로만 알았던 친정어머니가 덜컥 백혈병에 걸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연차가 꽤 쌓인 베테랑 간호사인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신혼집 전세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곁에 머물면서 간병과 치료에 힘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모가 저희 부부와 친정의 합가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더라고요. 너희가 사돈댁으로 들어가 버리면 외로운 과부인 나와 시댁은 앞으로 누가 모신다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친정엄마가 백혈병을 극복할 때까지만 머물 예정이거든요. 그동안은 사부인 치료받는 동안 시댁 빨래며 아침 저녁 국이니 반찬이며 그걸 다 해다 바칠 사람이 세상 누가 있다고. 그것도 걱정 마세요. 친정에 들어가 살더라도 어머님이랑 시댁 챙기는 건 지금처럼 똑같이 전혀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병간호를 꼭 해야겠니? 굳이 출가 외인인 딸 자식도 모자라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까지 사돈댁에 앉혀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병이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백혈병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위험한 병인데다가 항암 치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인데, 명색이 베테랑 간호사 딸 자식인 제가 홀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꼴에 말은 잘해요 아주. 누가 들으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얘. 물론 의사도 중요하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무시 좀 그만하세요. 그렇다니? 그럼 이참에 사돈댁 말고 시댁에 아주 들어와 사는 건 어때? 네? 나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단다. 글쎄 내가 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더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팔다리가 자꾸 쑤셔가지고는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니 이참에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이 CME를 좀 간호해다오.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친엄마고 시어머니고를 다 떠나서 관절염보다는 백혈병 쪽이 훨씬 급하고 심각한 병이잖아요. 코웃음치기는 CME가 고분고분 조용히 말하니까 만만하게 뵈는 모양인데 나 지금 농담 따먹게 하자는 거 아니다. 되바라지 며느리한테 경고하는 거지. 어머님, 2번 경고하지 않을 테니 똑똑히 챙겨들어. 내 말 무시하고 사돈댁이랑 합가한다면 그날로 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꼬라지 되는 거야.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에게 상속하지 않을 생각이니 말이다.
아직도 제가 재산이랑 유산 보고 아범한테 접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일어서마.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시모는 그렇게 제 할 말만 다 해놓고는 자리를 떴고, 황당한 저와 남편은 이후로 며칠 동안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정 엄마를 꼭 곁에서 보살피고 싶다고요. 그러나 시모는 입만 열었다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핑계가 그치지를 않았죠. 툭하면 유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단연코 시댁의 재산과 유산에는 단 한 푼어치조차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답 없는 실랑이가 거듭된 끝에 저희 부부는 결국 시모가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모 설득하기를 포기하는 대신 손 아래 동서내외를 찾아갔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당분간 시모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따지고 보면 썩 무리한 부탁까지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번 시댁에 들러 시모와 저녁을 함께 먹어달라는 말을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평소 시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잘난 동서내외는 대뜸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박박 질러대더라고요.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조선시대 시집살이 뭐 그런 건가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혼자 적적해 하실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거나 뭐가 달라. 결국 맞잖아요, 시집살이. 일단 진정하고, 응? 아, 동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한창 예쁘고 젊은 나이에 이 좋은 능력까지 썩혀가면서 졸지에 시댁 파출부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그럴 일 없어. 친정 엄마 치료만 마치면 내가 다시. 이봐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너무하네. 가난한 주제에 형님이랍시고 꼬박꼬박 대접해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잣집 딸내미 잘 배우고 직업 좋으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어디 가서 그런 행동 보이고 그러지 마. 격 떨어지는 졸부소리 들어. 저와 남편은 동서내외에게 인간적인 실망만을 품은 채로 돌아섰고, 그날 밤 도착한 동서의 문자 메시지에 또 한 번 크게 분노하고야 말았어요. 저 대신 당분간 시모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무슨 견적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딴에는 능력 좋은 고급 인력이랍시고 비싼 인건비를 책정해놓고는 다달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견적서였어요. 뒤이어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더 기가 막혔죠. 저희 부부 형편에 수백만 원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을 테니 그걸 받지 않는 대신 유산 전부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더군요. 이놈의 시댁 식구라는 양반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건지 참. 당연히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다만 유산을 동서내외에게 전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결코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돈을 들먹이는 동서내외가 시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것이 뻔해서 걱정일 뿐이었죠. 그렇게 동서내외를 단념하게 된 저와 남편은 딱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러는 사이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당장 급하게 골수를 이식해줄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인 저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 부부는 시모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친정과의 합가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며 간호할 겸 골수를 이식해줄 저의 건강을 마음 편한 친정에서 머물면서 관리도 잘 할 겸 해서요. 합가 결정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삿날이 닥쳐왔고 저희 부부의 눈앞에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줄곧 합가를 결사 반대해왔던 시모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덜컥 나타나서는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생전 10원 한 장 쓰는 법 없던 사람이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손수 사먹이면서요. 그런 시모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심정은 불안 반 걱정 반이었죠. 그렇게 잠시 후 정든 전세 아파트를 떠난 이삿짐 트럭이 멈춰서는 순간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아연질색하고야 말았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기사님. 저희가 갈 이삿짐은 여기가 아니라. 엥? 바뀐 주소가 여기 맞을 텐데. 바꾸다뇨, 누가요? 아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사갈 주소를 잘못 전달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언제요? 점심 잡수실 때 왜 있잖아요, 짜장이랑 탕수육. 그곳은 원래 목적지였던 친정집이 아닌 시댁이었어요. 전부 시모의 수작이었죠. 일단 저희의 이삿짐부터 시댁에 억지로 들여놓은 뒤에 이삿짐을 인질 삼아 합과 반대를 이어갈 작정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모가 미리 준비해둔 인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삿짐을 시댁 안으로 옮기려 하더라고요. 시모의 술수에 당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인부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사이 저는 시모에게 달려가 따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왜요?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요? 쪽팔린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치사한 짓을 벌이나요? 그러게 진즉 내 말을 순순히 들었더라면 이런 사달까지 안 왔겠니? 어머님 신보가 고약해서는 아니고요. 퇴발하진 말투하고는 하긴 방금 그 말투가 너 같은 하층민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투이긴 하구나. 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일단 짐부터 집에 들여다 놓고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나도 뭐 공짜로 들어와 살라는 거 아니라니까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대로 트럭 돌려서 친정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대학까지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달린 일이란 뜻이야.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죽는다니? 죽긴 누가 죽어? 부정해도 소용없다. 사부인은 하늘이 점주해준 죽음에 가까워졌을 뿐이야. 인간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노릇이 아닐 뿐이고. 그러니 곧 저승길 떠날 사부인보다는 부질없는 병간호에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인생까지 송두리째 낭비하는 것보다는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 그 유산, 그 큰 돈을 턱하니 안겨줄 내 쪽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말 다 했어요? 혹시 더 할 말 남아있으면 지금 빼먹지 말고 다 해요. 지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사부인 장례식은 너가 아들내미 돌 때랑은 다르게 섭섭지 않도록 잘 챙길 테니 허물과도 같은 핏줄의 인연일랑 그걸로 만족하며 끊어내거라. 글쎄요. 그런 사악한 말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어차피 끊어질 인연 같은데. 그래, 잘 생각했다. 어여 짐부터 들여놓자꾸나. 정리하고 저녁 차려 먹고 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끊어지는 건 당신과 우리의 인연이겠죠. 유산 준다니까! 아니, 우린 이대로 이삿짐 돌려서 친정으로 갑니다. 가서 친정엄마 백혈병 반드시 고쳐놓을 거예요. 우리 엄마 멀쩡히 완치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유산 따위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과연 그럴까?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화목할 수 있을까? 두고 보죠. 이번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던 때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시모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이삿짐을 친정으로 옮기며 다짐했고요. 가난하고 부자의 고를 떠나서 시모처럼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는 추악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골수 이식과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친정어머니의 백혈병이 완치 판정을 받던 무렵 친정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친정에 몇 달 더 머물기로 결정한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의절한 시모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다행히도 위암은 치료하기에 가장 용이한 암이었지만 시모의 사정은 나름 되게 딱하더라고요. 시모가 하나 남은 자식인 동서내외에게 간병을 부탁했지만 동서내외는 간병 조건으로 유산 전부를 자신들에게 미리 넘길 것을 시모에게 요구했고 시모의 생명을 인질 삼아 유산을 요구하는 동서내외에게 실망한 시모가
상속을 거부하자 동서내외가 그날로 시모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더라고요. 돈 타령하는 부모에 돈 타령하는 자식인 셈이었죠. 소식을 접한 저희 부부는 갈등에 빠졌어요. 물론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암투병 중인 시모를 향한 동정은 아니었어요. 시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탓에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를 고민하게 만든 건 뜻밖에도 막 백혈병을 극복한 참인 친정 어머니였어요. 무슨 소리야? 시모 암투병을 보살펴주라니. 엄마는 화도 안 나? 밉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엄마를 두고 곧 죽을 사람이라며 얼마나 험한 저주들을 퍼부었는데. 그 양반의 과거 행동은 나 또한 용서할 수 없단다. 나부터가 용서하지를 못했는데 너희에게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럼 됐어.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 용서 못하겠다며.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며. 근데 무슨 얘기를 더. 엄마는 다만 내 딸, 내 사위가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이야. 혼자 외롭게 암투병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희도 결국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스럽고 속상할 뿐이야. 그러니 아무리 밉더라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었으면 좋겠어. 도리할 만큼 다 한 다음에 계속 미워할 땐 그때 가서 미워하더라도 말이야. 좋아요. 그럽시다. 시모 암투병 우리가 보살펴 보겠다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엄마 지금 울어? 아니 왜? 엄마가 고마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진짜 가난이 뭔 줄 아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었어. 마음이 풍족한 딸로 자라줘서 고마워. 그동안 평생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엄마는 이제 평생 꿈 다 이루었어. 저희 부부가 시모의 간병을 받아들이자 친정엄마는 평생 짊어져 왔던 가난의 서름을 마침내 떨쳐내었어요. 딸 자식 흠없고 반듯하게 잘 키워내었으니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것 없는 법이라면서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친정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모의 암투병 간병을 시작했어요. 그런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단 한 가지 기대하는 점이 있었다면 시모가 저에게 베푼 적 없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의 정, 그거 딱 하나뿐이었죠. 과거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하나면 좋겠어요. 오래지 않아 시모의 병은 완치되었어요. 위암 및 치료가 가장 용이한 암이라지만 엄연히 항암 치료와 수술이었으니만큼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 과정 내내 저희 부부는 최대한 시모를 보살폈고 그래서 시모의 완치에는 저희 부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셈이에요. 하지만 치료된 병은 오직 육체적인 병, 고작 위암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죠. 시모가 앓고 있던 진짜 병인 그놈의 돈 타령병은 끝끝내 낫지를 않더라고요. 고맙구나. 내가 오죽이나 미웠을 텐데 이 보답을 어떻게 다 하지? 글쎄요. 앞으로 살면서 지난 잘못들을 다시 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 내가 너와 사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야 돈으로 갚아주지. 네? 간병에 대한 보답도 할 겸 어차피 둘째 아들 내외랑은 연락도 끊겼겠다. 너희 부부를 내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 주마. 대신 앞으로 평생 시댁에 눌러 살아. 예전처럼 청소도 하고 밥도 챙기고. 난 워낙에 귀하게 자라서 살림살이 잘 못하잖니. 표정이 왜 그렇다던?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 좋아서 방방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시애미를 못 믿겠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유서라도 써주랴? 변호사를 불러다가 공증이라도 받으랴? 그러면 믿음이 가겠어? 그날 저희 부부는 시댁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외로운 당신 곁에 부모 자식으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긋나 버렸던 우리와 당신 사이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필요한 건
유산 같은 돈이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과 정이었으니까요.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인간다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려고요. 당신은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평생 깨닫지 못할 테니까. 누구처럼 중리산이하는 저주 같은 건 퍼붓지 않을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삶이 남아있을지 뻔히 보이거든요. 이후 저희 부부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극진하게 챙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비록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었지만 투병 생활 내내 건강이 많이 상해 있었던 데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잡수셨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부쩍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반면 시모는 결국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시모와 연락 끊고 살던 동서내외가 시댁의 유일한 상속자로 저희 부부를 지정하려고 했던 시모의 소식을 듣고 냅다 쳐들어오더니 아주 호적까지 파서 나가버릴 기세로 깽판을 쳤다더라고요.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요. 정작 저희 부부는 그 유산에는 여전히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말이죠. 암튼 그래서 시모에게 남은 앞날이라고는 비록 돈은 많지만 어깨 기댈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한 노후가 고작이에요. 억만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가족의 정과 사랑 속에서 지금껏 행복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요.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인생 같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